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대선 주자들이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100배 사죄를 하라고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 사과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불응,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 아바타다, 범죄 우두머리다, 아주 서로 강하게 치고받았습니다. 어제 두 후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비전을 좀 검증해보고 후보자들의 이 국가 운영 능력을 좀 평가해보고 싶었던 그런 많은 국민들,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춰진 그런 토론이 아니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것 같고요. 특히 이 시종일관 그 인신공격에 몰입했던 그런 김문수 후보나 또는 이 입에 담기도 좀 부적절한 그런 언사를 펼쳐왔던 이준석 후보, 국민들께서 보기에 정말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함을 보였던 그런 그 TV 토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호 공방이 다소 치열해서 어떤 정책 검증의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들 개인적인 어떤 비위, 혐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면도 있어요. 예. 그걸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 대 세력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양극화 해소 방안, 해소 의지는 없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내란 종식하는 투표다, 이런 말씀은 글쎄 1위로 평가받는 후보의 언사치고는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 관련돼서 국내 심익회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계엄 갖고 투표를,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어제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있다가 끝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요새는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계엄 당일에 밤에 왜 이렇게 좀 미적거렸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문을 한 건데, 이준석 후보는 무슨 소리냐, 내가 열심히 들어가려고 한 모습이 다 영상에 담겼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계엄 당일날 국민의 대표로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려고 했다면 국회로 달려오는 것이 급선무였을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본인이 개인 정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애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국회 앞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이준석 후보가 이 문 밖에서 들어오려고 그렇게 입씨름만 하고 있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과연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는 보실 수밖에 없었다. 저 자리에서 그 문을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선적으로 더 급했던 건 본회의장으로 진입해서 거기에서 이 그 계엄 해제를 요구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또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런데 민주당 의원 17분도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박도 같이 했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십니까? 민주당 의원 17분 중에는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본인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온 분들은 없어요. 집이 멀거나 수도권이거나 해서 있었어도 그 부지런히 옷 갈아입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도 국회로 일단 다 달려들 왔던 그런 민주당의 의원들과 본인의 행동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저 앞에서 물론 그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문을 열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저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담을 넘어 들어가서 빨리 본회의장에 가서 이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다른 의원들과의 행동과 너무나 다른 대비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지난 토론에서 어제 토론 말고 지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다 해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과도 계속 전화로 소통하면서 인원을 체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150명 이상이니까 그렇게 된 거 보고 본인이 약간 여유롭게 행동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저 부분 갖고 굳이 또 공격을 가하는 부분도 저는 그 아름답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그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당신은 어쨌든 국민의 시민과 같이 행동했던 걸로 내가 평가할 테니까 예. 단일화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뭐 계엄을 했던 정당과 어울리기 싫다라는 취지의 단일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밖에서 다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알맞지 않은 이런 프레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같이 나는 그 정당하고 달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 밖에서는 저렇게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방정식인 단일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호텔 경제학 관련해서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 루카스 차이제라는 인물을 언급을 하면서 꺼내 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공산주의자다. 독일 공산당의 어떤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인물인데 어떤 이런 사람의 사상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 논리 자체가 예. 순환론이 뭐 공산주의자 이론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 이준석 후보의 저런 이유는 뭐냐면 루카스 차이제를 먼저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론 때 꺼냈단 말이죠. 예. 그걸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것을 당신 이거 알아라는 식의 이 사람도 이 호텔 경제학 관련된 이 순환론을 얘기했는데 왜 그래? 왜 문제 제기를 해?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공산당의 기관지 편집장이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굳이 왜 공산당 활동을 했던 사람을 그 사람 이름을 국민 아무도 몰랐던 그 들고 나와서 거기에 어떤 논리적 근거로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순환 경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한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본질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도 다시 한번 주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 집중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협공하는 모습이 지난 토론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협공에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검찰의 조작 기소다. 그리고 어떤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제 봤던 부분들 중에서 저렇게 네거티브만으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미 철진한 그 공격 아닌가. 이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재명 후보가 그 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 가지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좀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국민들께서 저 부분까지 충분히 지금 감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새로운 나온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벌써 한 2년 전 가까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여전히 이 어제 같은 TV 토론 마지막 단계 특히 정치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개헌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앞서서 저 문제부터 꺼내고 저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모두 다 할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매우 실망스럽게 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어제 TV 토론에서 관련 그 공판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그 공익제보자 조 씨가 이 사실을 폭로를 하면서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조 씨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법인카드로 이제 과일, 소고기 등등을 사서 뭐 공관이나 이재명 후보의 자택으로 실어 날랐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어제 해명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정치인의 언어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무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예.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게 역대 관례적 그 정치인의 언어였는데 이제는 그냥 조작 기소라고 저렇게 일괄적으로. 11개 혐의를 조작 기소했다는 게 사실 국민이 누가 믿을까요? 그런 분이 후보자가 된 것이지 후보자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수사와 일부 공범 기소가 시작된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돼서 어떤 사기업이 큰 막대한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몰랐든 알았든. 또 하나 과일 저 부분을 보면 입증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에서 1심 판사가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경기도가 일괄 결제했다. 과일값, 샌드위치 이런 것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거거든요. 결국 법원이 일단 인정을 했던 부분이야. 그런데 거기 보면 과일값을 쓰는데 그 뭐 비서실장이 어떻게 쓰는 간담회, 그다음에 뭐 직원 격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그날 간담회 안 가셨으면 그건 허위인 걸 본인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 몰랐다라고 하시면 글쎄요, 공직자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공직자는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공직관 내지 피고인으로서의 입장을 내신다면 저는 글쎄요, 국민을 이게 호도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지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후보가 된 뒤에 기소가 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22년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였습니다. 그 대선이 끝나고 그 정적주기용 검찰의 이런 정치적 기소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이번 그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적주기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에게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 법인카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결제하거나 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차량도 있잖아요. 제네시스 80인가요? 이 차량은 집에 갖다 놓고 썼어요. 운행 일지까지 조작해가면서. 그 차량과 관련된 지출된 비용이 6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차량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거. 왜 관용차가 왜 여기 와 있지? 문제 제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청렴하고 뭐 하수관 하나씩 파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왜 그 경기도차가 내 아파트에 와 있지? 매일 서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관련해서 당시에 이런 사용 내역들이 이재명 후보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당시에 공익 제보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그런 도청 법인 카드를 과연 도지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도청에 저도 경기도청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도청에 수백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카드의 책임을 그 도지사가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고요. 각 카드의 그 부서장이 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제 라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제가 도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해명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공관을 없앴거든요. 경기도 도지사 공관을 없앴기 때문에 공관 있으면 사실 거기에 음식을 사다가 뭐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관은 일정 부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관을 집으로 생각했다. 나 공문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진짜 다 모르셨을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는 마지막 단일화 시한 오늘입니다. 단일화 가능성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오늘 또 어떤 파문을 불러일으킬지 그런 부분들이 또 이준석 후보가 또 큰 다른 결심을 하는 어떤 계기로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뭐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3자로도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왜 그렇게 단일화에 목을 매왔는가.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 가능성 일단 낮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플랜 A, B가 예. 있는 거죠. 이제 A는 제가 봐도 이건 단일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 구애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의 반응이 전략적 반응 같다는 생각을 국내심에서 한 거죠. 예를 들면 2등 전략으로 선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 전략은 사실상 포기하고 안 그러면 단일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국내심과 제로섬 게임으로 2등 전략을 취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플랜 B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 뵙고 MB도 만나 뵙고 이런 식으로 보수층 결집을 도모하면서 중도층으로 이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3자 구도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온다면 사실은 3자 구도에서 승리 방정식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로 각자 역할을 해나가다가 결국 단일화에 관련된 국민적 요구를 저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카드는 살아있지만 어쨌든 승리 방정식을 위해서 국내심 역할은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정식,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조금 끌어오고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1위로 치고 나가는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협공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단일화 방정식이다라고 보이고요. 예. 현실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자면 어제부터 이제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준찍명이라는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득표 전략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전략일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에게 그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찍명,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라는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 그런 이제 어떤 표로 만드는 것보다 실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토론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사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평가해도 모자랄 이 정도의 언행을 보시면 앞으로 나라가 통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외교적 리스크도 있죠.
경제 리스크 내지 정책 리스크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명만 잘 된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계엄은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계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이런 구도로 자꾸 선거를 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에 대한 위험성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저는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